여러분은 혹시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혼자만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아주 작고 별 의미도 없는 소리였는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귓속에 남아서 잠깐 멈춰서게 만들고 방금 전까지 멀쩡했던 현실을 조금 낯설게 보이게 만드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바로 그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아츠오카는 요리 강사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塩は適量でお願いします。肉がしょっぱくなっちゃいますよ、そんなにすり込むと。玉ねぎは粗みじんで結構です。そうそう、そんな感じ。粗みじんですからね。 그리고 그의 수업을 듣는 제자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청년이 있었죠. ね、で。でももういいですよ。玉ねぎもそれで十分です。 그의 이름은 타시로. 내성적이고 조용하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분위기를 풍기는 그는 늘상 홀로 요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타시로는 마츠오카에게 이상한 얘기를 건네고 松岡先生には聞こえてますか？チャイムです。僕にメッセージを送ってきてるんです。いえ、何も。お料理続けますよ。僕は別に好きでこんなことやってるわけじゃない。こっちでみんなと一緒にやりませんか？楽しいですよ。僕はいいです。そうですか。 자꾸 어디선가 차인벨 소리가 들린다던 타시로를 마츠오카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기지만 함께 수업을 듣던 제자들도 매우 그를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松岡先生、生徒の田代さんが先生の住所教えてくれって聞いてきたんです。言ってることも変だし。でもまあそれ以外は別に普通なんじゃないかな。 왜냐하면 타시로가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 마츠오카의 집 주소를 물어보는 등 불쾌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마츠오카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로서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고 면접이 꽤나 잘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という感覚については僕は自信があります。小さい頃から自分の舌が人一倍敏感だと気づいていて、アッシュパルマンチェ、夜はポアロビネグレットとコートダニョーグリー。小学生がですよ、何考えてたんだろうな。あくまでお客様の好みに寄り添うのがプロと。 ビストロアンビーヨに好みを捧げる覚悟があります。今の料理教室の先生はどうされます？やめますよ、もちろん。あの時は確かにどうしてあんなこと言ったのかな。何か変な妄想にとらわれてたんでしょうね。 학원 강사라는 타이틀을 받고 셰프로서 성공하고 싶었던 그에게 타시로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타시로의 이상 행동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고 빵을 칼로 쥐어대던 타시로는 자신의 뇌의 절반이 강제로 이식을 당했다는 미친 소리들을 지거려대기 시작하죠. 僕の脳みその中身いつの間にか入れ替えられてるんです。手術した跡が首筋のところにあったんですけど、僕を操るために入れられました。これがチャイムに反応するんです。僕はこうやってなんとか正気を保っていられるんでしょう。先生信じてないですね。 이번에도 마츠오카는 그를 자연스레 무시하려 합니다. 見せますよ、その機械を。 그런데 今取り出します。 기계를 꺼내서 보여주겠다던 타시로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스스로의 목을 찔러버립니다. お話しするようなことは何も。そうですか。でもね。どういう風に変わった人だったんでしょう？頭の中で何かが聞こえるとか言ってました。 타시로는 목숨을 잃어버렸고 곧장 형사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질문들을 건넵니다. 마츠오카는 생각보다 태연했죠. 일상을 지키려 기괴할 정도의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松岡先生、はい、中野東署の大月です。いくつかお伺いしてもよろしいですか？どうぞ。これまでにもあったんでしょうか？いえ、初めてです。料理をしてるうちにだんだんイライラしてくる。逆ですね。そういう負の感情を抑えるためにキッチンに立ちます。だからこんな物騒なものが並んでいても心穏やかでい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타시로가 선사한 죽음은 일상적인 공기 속에 퍼져드는 광기의 시발점이라는 걸 말이죠. よかったじゃない。なんか見えてきたな、将来が。 집에 돌아온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는 동안 아내는 캔을 정리합니다. 늘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케미라는 젊은 제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目の付け根に包丁を入れて、ほら簡単に外れます。やるんですか？ええ。 그녀는 닭을 성질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죠. 마츠오카는 그녀에게 친절히 설명해주지만 아케미는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でもやってみましょう。先生がやれというならやりますけど、グニグニしてるし、絶対やら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か？省略されるとバカにされてるような気になります。口で説明してもらわないと納得できないたちなんで。生きたままの鳥ならまだ理解できますけど。 그리고 마츠오카는 참아왔던 광기를 참지 못하고 そういえば首がないんですね。 아케미를 난도질하는데 처절하게 울부짖는 아케미를 무심한 얼굴로 숨통을 끊어버린 마츠오카는 그녀의 시신을 침낭에 숨겨 아주 태연하게 차량에 싣고 유기합니다. 그렇게 또 평범한 일상이 찾아오고 마츠오카는 기괴한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학원 사람들도 아케미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あ、松岡生徒の菱田明美さん、家族から捜索願いが出てるらしいんです。来てましたよ菱田さん。本当に？ 한 제자는 의자에 아케미가 앉아있다는 말을 마츠오카에게 전하지만 의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그 자리엔 감독이 관객에게 선사하는 기괴하고 불쾌한 공간감과 눈에 보이지 않는 광기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座ってたんですよ、あの奥の椅子に。後ろ向きだったから顔はよくわか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菱田さんの捜索願い出てるんですって。親御さんがやたら心配してましてね。大変ですね。仕事ですから。その右手の絆創膏はこれですか。時々やっちゃうんですよ、包丁が当たって。 찾아온 형사 앞에서도 태연한 모습을 보이는 마츠오카는 얼른 요리교실을 뜨고 싶어 했고 마지막 남은 최종 면접을 보지만 料理教室の先生で終わるつもりはありません。痛恨です。もう二度とあんな失敗したくない。皆さんとの出会いに僕は全てをかけてるんです。ご縁があるのなら僕はビストロアンビーユに行くでしょう。余裕です。松岡さん、僕はこう見えて運だけはいいんですよ。松岡さん、ビストロアンビーユの味をどうされたいのか、そのことをお伺いしたかったですね。もちろん守っていきます。これまでの方向性を。本格フレンチを手頃な値段でお客様に提供するという方向です。と新しい何かが生まれてく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あなたの個性は了解しました。あるいは利益をもたらしてくれるのか、価値とか利益といったことにはご縁がないんでしょう。ではこれでお互い理解し合えたと考えてよろし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料理教室の先生をお続けください。大変有意義な会話でした。 최종적으로 그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일상은 달라지기 시작하죠. 착한 아들은 큰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あのさ、金貸してくんない？それ建築関係だって。一口20万円ないの？あるとかないとかの話じゃなくてさ。じゃあいいや。じゃあいいや。ケンシどうするんだ。いい。 늘 그랬듯 캔을 버리는 아내의 얼굴은 기괴할 정도로 일그러진 채 광기에 휩싸여 캔을 찌그러뜨립니다. 평범하고 안식처인 집이 어두워지며
그의 안정감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채 누군가 찾아온 초인종 소리를 끝으로 이 짧은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되죠. 결국 차임이 끝났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명확한 해답이 아닙니다. 그 소리는 실제로 존재했던 것인지, 마츠오카는 뭔가에 감염된 것인지, 아니면 이미 무너지고 있던 인간이 자신의 광기를 설명하기 위해 그 소리를 필요로 했던 것인지, 영화는 어느 쪽도 확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호함은 단순히 관객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차임은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은 45분 분량의 중편 작품입니다. 2시간짜리 영화였다면 결말을 제대로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았겠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 불완전함 자체를 하나의 자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설명하지 않는 것은 서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폭력과 광기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불편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르면 그 안에서 반드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가정의 문제였는지, 정신적인 이상이 있었는지, 이유가 있어야만 그 끔찍한 행동을 자신의 세계 안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의 전작 큐어에서는 마미야라는 최면술사가 타인에게 살인 충동을 전염시켰습니다. 반면 차임에는 그런 뚜렷한 배우가 없습니다. 아케미는 특별한 원한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 있었고 약자였기 때문에 살해당한 현대 사회의 무차별적이 동기 없는 폭력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투영하는 존재로 보여졌죠. 마스오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가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인지조차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감독은 실제로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범행에 이르는 동기를 거의 그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차임이 울렸다는 설명이라고 부르기에도 불완전한 흔적만을 남겼습니다.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은 이 작품 안에 자신이 생각하는 영화의 3가지 공포를 한꺼번에 집어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령의 공포,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뒤 경찰과 법률, 사회의 질서가 서서히 자신에게 다가오는 공포입니다. 이 작품은 정확히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그 3단계 속엔 평범함이라는 말이 숨어있죠. 면접이 실패로 끝났을 때 갑자기 여성을 공격하려는 남성. 이 장면은 타시로에서 시작된 기이한 폭력의 전조가 이미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 아무 관계없는 타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염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켄을 기괴한 표정으로 찌그러뜨리는 아내 역시 겉으로는 상냥하고 평범한 가정을 유지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츠오카만큼이나 기괴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일상의 무료함과 스트레스, 뒤틀린 심리를 표출하는 아내를 표현한 게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차임은 누군가를 광기로 불러들이는 소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작 영화에선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은 차임벨을 감독은 이 소리를 현대인이 스마트폰 소리에 중독되어 뇌가 쉬지 못하는 현상에 비유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끊임없이 나를 부르고 지시하는 듯한 현대사회의 정신적 피로감과 압박감을 표현한 신호는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차임이었습니다.